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입니다. 손힘찬 지음, 스튜디오 오드리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크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가까운 만큼 사소한 생각까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도 작은 다툼으로 한순간에 틀어진다. 화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까딱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슬프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그중 가족은 특히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며 쉽게 떠날 수도 없다. 그런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는다면 잠시 멀어지는 것을 권한다. 따로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집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전략인 셈이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시간 동안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추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고 아낄수록 그 대상의 작은 흠집만 나도 크게 아프고 상처받는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늘도 당신이 밤을 지새워가며 고민하는 건지도 모른다.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운 관계들, 가족을 비롯해 친구, 연인, 친인척,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때로는 친해지는 것도 위험이 따른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가정하자. 대화를 통해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 있고 어느 수준 이상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진전하지 않는 관계에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다. 문제는 애매하게 친분이 생긴 경우다. 마음을 허락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말을 듣거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믿었던 친구 혹은 동료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들에게 털어놓았던 고민거리는 모두 약점이 되고 심지어 내용이 변질되기도 한다. 상대를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간 대화가 왜곡과 과장으로 바뀌고 부풀려져 날카로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내가 그동안 털어놓은 진심들이 나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내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힘겹게 털어놓는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다만 그런 사람은 드물고 그렇기에 새로이 친분을 맺을 때 나를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한 뒤 조심스레 대화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 모두에게 해명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한때 정기적으로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 친구들을 만나도 늘 비슷한 이야기만 나눈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나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일상과 이야기가 궁금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었다. 독서 모임에서는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생각을 나눴는데, 이따금 토론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참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즐거웠다. 타인의 생각의 단편을 듣는 건 한편의 글을 읽는 것과 같았고, 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같았다. 물론 유쾌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었다. 이야기의 결말이 매번 동화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는 나의 가치관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누군가는 나의 일부만 보고 편견을 가졌다. 관계가 틀어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는 더 깊이 알기도 전에 멀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친분을 나누는 기준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 하는 일차원적인 판단이 된다. 선입견과 평판, 그로 인해 형성되는 분위기는 집단에 악영향을 미친다. 누군가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사람보다 곧 이것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오해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나의 평판을 깎아들이는 일은 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설령 누군가 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험담한다고 해도 애써 그를 붙잡을 필요는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평판 관리를 하고 싶다면 다수에게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노출하라. 나의 진심, 솔직한 모습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의 심리. 범죄 심리학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뇌시킬 때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너에게 책임이 있다 라는 식으로 폭력을 합리화하며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심리학 책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런 책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그만큼 내 마음 혹은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 주제여서가 아닐까? 앞서 언급한 범죄 심리학 사례처럼 우리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세뇌시키는 상황을 흔히 직면한다.
인간관계에서 불리는 위치에 놓인 사람은 이른바 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제의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한다. 쌍방이 문제거나 가해자의 결함으로 발생한 일인데도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게다가 갑의 위치에 놓인 사람은 상대방이 그런 태도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려 든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만일 누군가와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상대에게 자비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굽히고 참을수록 그는 자신감을 얻고 기고만장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통제하려 들 때 당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단호해지는 것이다. 무시나 단답, 아 그렇군요, 네 그렇네요 등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는 편이 좋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당신에게 문제에 책임을 전가해도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마라. 그 사람의 말을 대충 듣고 흘려보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군가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겁내지 마라. 성별과 지위, 나이를 막론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친구도 연인도 모두 동등함을 전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상대가 나보다 어리다고 푸대접해서는 안 되고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대접할 일도 아니다.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부분은 고치며 함께 맞춰가는 것이 관계의 기본이라 믿는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과 비교하지 말 것.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 낭비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나 또한 이따금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런 비교는 현재 위치에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수준에서 그치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비교가 과하면 자책이 심해져 상처받고 괴로울 뿐이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가 무의미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선망하는 타인의 모습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이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와 구도를 찍은 후 보존까지 더한 사진 속 타인의 모습을 평소 나의 초췌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 부러워하면서 산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면서 혼자 상처받지 말고 오늘 내가 일구어낸 일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가진 어떤 특성을 동경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특성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녹여내면 된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아가야 한다면 스스로가 믿는 그 길을 천천히 나아가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편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일보다 훨씬 더욱 생산적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척 참견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20대 초반,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주먹을 쥐어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누군가는 허황된 일이라고 말하는 작가를 꿈꾸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 역시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져 작가가 되겠다고 남들한테 말하지 못했다. 대신 아무도 없는 학교 도서관에서 언어를 수집해가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가의 꿈을 다졌다. 동시에 내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 2018년 나의 에세이가 출간되었고 그 후 비로소 스스로를 작가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다. 정말로 꿈을 이룰 줄 몰랐으니 숨기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내 꿈을 알리는 일이 무척이나 두려웠다.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글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냐? 돈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하냐? 글은 그냥 취미로 써라. 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조용히 글을 써서 한 권의 책을 출간했다. 동네방네 소문내봤자 그들에게 나를 평가할 기회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이 선호하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못 견디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주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힘들어한다. 무언가를 선언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선언을 실현할 자신이 없다면 말을 아끼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진로나 꿈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만 하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친해지면 된다. 남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촉을 날카롭게 세우고 험담의 소재를 찾는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직진할 수 있다면 당당히 목표를 선언해도 된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성취감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자. 성취감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테고 결과물은 자존감 도둑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고 먼 미래의 계획은 굳이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는다. 원래 목표란 실제로 증명한 후 공개해야 더욱 멋지게 보이는 법이다. 당신이 내밀하게 품고 있는 꿈은 보물을 묻어두듯 가슴에 간직하라. 꿈을 실현하고 나면 알 것이다. 원하는 바를 이룬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항상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동력이 있고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공감해야 할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만큼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유형이 없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공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공감을 바란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난감하다. 나는 최대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려 애쓰지만 그런 내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해야 할지, 혹은 일단 이해한다고 말한 뒤 내 생각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특히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조언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의도를 풍기는 사람이 꽤 많다. 결국 자신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달라는 뜻이다. 이미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일에 반박하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때부터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존재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공감해 주어야 하는 순간, 가령 직장 상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연인이 잘못했어도 가끔은 져주는 일, 이런 건 분명히 있다. 이외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은 많지만 어쨌거나 공감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것은 털어놓는 사람이든 들어주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만약 한 번 보고 말 사이라면 무리하게 공감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들어주되 지나치게 맞장구 치지 말고 자신을 위해 화제를 빠르게 전환하자. 당신이 공감할수록 상대방은 신나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감하는 일도 감정노동에 포함된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 흐르듯 자연스레 화제를 바꾸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좋아하는 데 이유가 없듯 싫어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조금 전까지 당신과 정답게 이야기했던 사람, 방금 막 웃으며 헤어진 그 사람이 속으로는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살갑게 대해도 뒤돌아서자마자 당신의 험담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매일 사람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는데 고민의 상당수가 특정 인물에게 미움받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요. 몸도 마음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쌈딱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노력해봤자 상처만 받을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다. 최대 수명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인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는가? 다만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는 편이 좋다. 단 제3자의 귀를 막아주는 사람은 없으니 오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이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관계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은 남는다. 그 후에는 당신과 잘 맞는 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 가짜를 거르는 계기는 반드시 온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며 살아왔다.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가 베푼 호의는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었다. 상황이 잘못됐음을 느낄 무렵엔 바로잡기 어려운 지경이라 자연스레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 내 손에서 참고 끝내는 게 편하지. 더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 그게 최선일까? 당신이 참기로 마음 먹었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당신 혼자 힘들어하는 관계는 문제가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관계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꾸려나가는 것인데 왜 한쪽만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 베풀 만큼 베풀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혼자 전전긍긍하기보다 정리하는 편이 낫다. 대화를 시도해도 일방통행일 뿐 이해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 때문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설령 당신이 그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는다 해도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필요가 없고 타인도 당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잘못한 쪽은 오히려 당신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방관한 그 사람이다. 변하지 않을 관계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만큼이나 미련한 행동은 없다. 그러니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하고 이참에 가치관 또한 재정립해보면 어떨까? 내 삶을 지켜준 사람들.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첫 직장생활 시절. 나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 기사님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사고 소식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가운데 반년이 넘는 기간을 내가 사고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기사님은 그저 자신이 일을 했을 뿐이지만
내 일상이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켜지는구나 싶어 감사했다. 타인의 노력이 없다면 나는 몸도 마음도 지금처럼 성하지 않고 훨씬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건기와도 같은 익숙한 환경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옳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소중한가?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의 존재가 결코 당연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 만약 쑥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괜한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한마디라도 전했으면 한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부모님에게 잘 먹었다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좋다. 힘든 일을 겪은 친구에게 안부를 물으며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오늘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연인과 하루를 시작해보자. 그들도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그런 표현을 해왔을 것이다. 표현 방식은 관계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속뜻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하나의 메시지로 통일될 것이다. 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 서로 다투고 등을 돌린 순간부터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상대방에 관한 과장된 소문과 험담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 옮기기 때문이다. 남의 험담만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없으며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언급을 자제하고 그 사람을 피하면 되고, 나를 믿어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얘기라도 해명하면 된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에게 착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어라. 좋은 사람은 후일 한 번쯤 너에게 보답할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고, 쓰레기는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 친구, 내가 선택한 가족. 친구라는 이름에 탈을 쓰고 이 관계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 놀랍다. 힘들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지만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 사람은 더욱 적다. 친구가 성공했을 때 질투와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친구가 실패했을 때 동정심을 갖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더 나아가 내가 잘 풀릴 때에는 가까이 지내다가 어려울 때 외면한다면 정말 그리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단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연락을 이어가거나 친구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에 불과하다. 힘들다고 말했을 때 무슨 일 있냐며 바로 전화를 해주거나 달려오는 사람. 나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돌 때 내게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사람. 솔직한 심정을 말할 수 있고 의견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다. 혹자는 환경이 바뀌어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도 거리가 생기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함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편안함을 느끼는 사이. 침묵마저도 대화 같은 사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며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친구다. 나는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함께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평온한 사람은 그 자체로 휴식이다.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니 연락처에 등록된 친구 수는 1000명이 넘는데 그중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나는 먼저 안부를 챙기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황을 물어볼까 고민하다가도 결국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한테만 연락한다. 하지만 어쩌다 가끔 친구 목록을 훑어볼 때가 있는데 목록이 길다 보니 훑어보기만 해도 순식간에 30분이 증발한다.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나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싶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은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무의미한 관계를 신경 쓰는 일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의미일 것이다. 인맥 관리를 주제로 한 어느 기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87.1%가 인맥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한 사람을 연락처에서 지우거나 주기적으로 연락처를 정리하고픈 마음이 든다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현대생활의 한 가지 습관으로 자리 잡은 모양이다. 그렇지만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용기를 내어 안부를 물으면 놓친 인연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처럼 핸드폰을 쥐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고민하기도 한다. 안부 인사 한 번으로 놓친 인연을 되찾는다면 그건 마법과도 같은 일이다. 연락처를 훑어보는 행위가 우연이라면 우연을 인연으로 만드는 방법은 멋쩍음보다 기대감을 키워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일일 것이다. 나를 낮추는 서열관계의 독. 학창시절 밤마다 분위기를 휘어잡고 다른 학생들 위에서 군림하는 무리가 있었다. 그 무리에 속하고 싶어서 자신을 낮추고 의리되게 자청하는 친구들까지 있었다. 이런 학급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인다. 앞으로도 서열을 정리하고 서로의 계급을 나누는 집단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나 역시 학창시절에는 그런 계급 구조가 신경 쓰였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조금 달라질까 싶었지만 사회에 나온 후로도 권력 다툼을 하고 서열을 정하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들어왔다. 우리의 DNA에 권력을 쟁취하고 경쟁하려는 습성이 새겨져 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서열이 한번 정해지면 무례한 언행을 일삼고 선을 넘어도 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사이에 이 정도 장난은 칠 수 있지 라는 식으로 넘기거나 소위 진지충으로 낙인을 찍으며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으로 몰아세운다. 나아가 친절한 사람은 만만한 사람으로 보고 가까울수록 함부로 대한다. 언제부터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 진지충이 되었을까? 집단 내 영향력이 크거나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내가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의 말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우린 가까운 사이니까 혹은 불쾌하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라는 가벼운 논리로 상황이 무마된다. 이런 식의 언행은 한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당하는 사람의 내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물건은 이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반대로 하지 마라. 뒷말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해야 할까?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의 심리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프다. 내 밑으로 깎아내려 우울감을 느끼고 싶다. 2.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가자 위기의식을 느낀다. 3. 내가 인정한 적 없는 사람이라 믿을 수가 없다. 4. 그냥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5. 주변 사람이 욕하니까 장단을 맞춘다. 6.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구는 일이 즐겁다. 7. 성향 자체가 타인의 단점을 잘 찾아낸다. 8. 할 일이 없다. 이 밖에도 여러 특징이 있겠으나 요약하자면 열등감에 잘 사로잡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만 크게 부풀리고 결점에는 눈과 귀를 막는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조차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의 평가로 당신의 값어치를 매길 필요는 없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되 험담하는 사람에게 굳이 해명하며 시간을 쓰지 말자.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을 싫어하므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아니고게 볼 것이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믿고 목적지까지 담담하게 나아가기 바란다.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욕한다는 것은 이미 당신이 그 사람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한때 매일 들어오던 고민 상담 요청 가운데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상황을 100%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신기하게도 갈등이 생기는 배경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고민에 등장하는 상대방의 논리는 항상 다음과 같았다. 네가 나를 판단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네 생각은 틀렸어. 내가 오해받는 이유는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자신이 항상 옳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다. 대화란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한쪽이 등을 돌리고 자기 말만 하니 어떻게 오해가 풀리겠는가? 누구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고들 하지만, 지나치게 편협한 관점에서 갈등을 대하면 쉽게 풀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앞에서는 화해해도 뒤에서는 상대방이 험담을 하고 다니며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이다. 열등감 탓인지 남을 어떻게든 깎아내려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날이 온다면 분명 수치스러울 것이다. 멀리서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는 사람은 없다.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기 급급한 그를 애잔히 여기며 그러려니 하자. 귀가 조금 거슬린지언정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휘두를 리는 없다. 그런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겠다. 이미 한번 당해봤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않는가?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표현해야 한다. 내 마음이 좀처럼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다. 내가 본 아름다운 해변의 풍경을 상대에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해변에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상대는 그럭저럭 괜찮은 바다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큼 해석하고 이해한다. 혹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한 척하고 넘어간다. 나는 사실 상대의 모든 말을 100%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배경 지식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일상적인 대화에서 우리는 그만한 에너지를 소모하진 않는다. 어떤 관계에서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도 상대의 진심을 매 순간 받아들이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이며 모순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내 마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도 전화로 하는 것과 직접 만나서 전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
똑같은 장문의 메시지라도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과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 손편지를 쓰는 것은 분명히 전달력이 다르다. 갈등이 생겼을 때 카톡으로는 진정성이나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기 어려우니 적어도 전화 한 통을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쪽을 권한다. 마음은 표현하기 나름이다. 자유롭게 발언하되 상대방은 내가 생각 없이 뱉은 한마디를 수백 번 넘게 곱씹고 고민할 수 있음을 고려했으면 한다. 말은 귀로 들어가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다. 물론 아무리 신중하게 말해도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 나의 전달 방식이 미숙해서일 수도 있고 상대의 이해하는 범위가 좁아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끊임없이 조율하고 노력해야 한다. 친한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낄 때 중학교 시절부터 사귀어온 친구가 있다. 그때는 우리 둘 다 어렸던지라 친구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내게 과시하기 바빴고 나는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친구가 그럴 때마다 자존심만 상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는 없는 나만의 재능을 내세우며 자존심을 지키고 애써 강한 척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린 학생들의 유치한 기싸움일 뿐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리도 열등감을 느끼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 어쩌면 당시의 내가 스스로를 남보다 못한 사람, 가치없는 인간이라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특출난 부분은 없지만 친구보다 뒤처지기는 싫었으니 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나만의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미숙했던 우리가 어느덧 성인이 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성숙해진 덕분에 서로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친구에게 느끼는 열등감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친구와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잠깐의 방황으로 소중한 친구를 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열등감은 때로 삶에 적절한 자극을 주거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과하면 부작용을 초래한다. 긴장이 누적된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자멸의 길을 걷기도 한다. 무수한 소설, 드라마, 영화 속 인물들이 열등감에 허우적대며 잘못된 선택을 일삼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라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나의 강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강점을 찾기 위해 두 가지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되짚어보는 것이다.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일 중에
사실은 나라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 일을 되짚어보면서 스스로를 살펴보자. 두 번째로는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억을 떠올려보는 것이다. 기억나지 않으면 주변에 직접 물어보기 바란다.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 타인의 관찰로 본인이 잘하는 일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진 것에 집중하다 보면 더욱 건설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충고가 필요한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혹은 나의 잘못이 명백할 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오해를 사서 미움받을 수도 있다고 여기거나, 혹은 결국 남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치 보지 않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척 든든할 것이다. 단순히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이 충고가 아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충고라고 볼 수 없다. 물론 누군가의 충고를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상황에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성심성의껏 듣는 데 태도가 필요하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절에는 슬기로운 아들은 훈계를 달게 받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인내를 가지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주변 사람의 말에 귀를 닫은 채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자세는 오래지 않아 화를 부를 것이다. 반대로 충고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은 어떤 순간일까?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한 끝에 가까운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올 때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푸념하는 거 아니야. 너만 힘든 줄 알아?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힘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거야? 언뜻 듣기에 맞는 말 같다. 하지만 옳은 지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남의 삶의 무게를 지레 짐작하고 일반화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공감과 위로가 필요해 보이면 우선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물어봐주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야 한다. 먼저 그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달래준 다음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해주는 편이 낫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서 꺼내도 늦지 않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순간만큼은 묵묵히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면 좋겠다. 누군가의 고민을 두고 판사처럼 죄의 유무를 따지지 말자.
말하기보다는 경청, 비판보다는 격려, 어줍잖은 충고보다는 진심 어린 위로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될 테니까.